네, 이어서 친환경 연료 개발과 항만 및 선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부터는 국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세 분의 연사가 모두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발표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패널 토론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첫 번째 세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HD 현대중공업의 윤욱현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탈탄소화를 위한 First Mover e-Fuel 엔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HD현대중공업 윤욱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퍼스트 무브로서 지금 HD현대중공업이 탈탄소화를 위한 이퓨얼 엔진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퓨얼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HD현대중공업은 이제 가장 큰 이제 조선 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엔진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엔진도 보시면 이렇게 메인 엔진, 추진으로 사용한 메인 엔진도 지금 이 클락슨 자료에 보시면 작년도에 글로벌 마켓 셰어가 한 34% 정도 되는데요. 특히나 친환경 엔진 쪽에 듀얼 퓨얼 엔진 쪽은 50%가 넘습니다. 54% 정도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 엔진이 이게 힘센 엔진인데 저희가 이제 독자 개발한 모델이 포스트로크 엔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역시 비슷하게 마켓 셰어가 한 3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듀얼 퓨얼 같은 경우는 5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제너레이터 엔진, 저희 독자 모델 힘센 엔진에 대한 이퓨얼 엔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입니다. 규제는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탈탄소에 대한 아니면 그린하우스 가스 규제가 상당히 이제 엄격해졌죠. 특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퓨얼 마이타임입니다. 퓨얼 마이타임이 보시면 이제 전주기 관점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퓨얼을 쓰라는 이제 그런 규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퓨얼이 지금 유명한 이 퓨얼이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이 되는데 물론 LNG도 이제 이 메탄을 쓰면 되겠죠.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온실가스 그린 글로벌 워닝 포텐셜이 큰 그런 메탄 슬림이나 아산화질소가 생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CO2 대비 상당히 많은 온실효과가 발생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이제 규제를 할 거고요. 이제 아마 퓨얼 마이타임에서는 2025년부터 아마 아산화질소하고 메탄 슬립이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메탄 슬립도 보시면 이제 엔진의 타입에 대해서 나오는 양이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이제 포스트로크 오토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3.1%가 총 들어가는 연료량의 한 3.1%가 슬립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오토사이클은 1.7%, 결국은 이제 디젤 사이클을 써야지 상당한 메탄 슬립을 줄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스트로크 오토사이클을 채택하고 있는데 포스트로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탄 슬립 저감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퓨얼 마이타임인데요. 이게 이제 웰터웨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전주기 관점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선박의 선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선박은 주문하면 배를 짓고 하면 총 라이프 스팬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되죠. 근데 지금 규제가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겠죠. 한 마이너스 6%. 근데 중요한 거는 2035년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는 이때 이제 계속 운항을 해야 되는데 이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왜 듀얼 퓨얼이 친환경 엔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라이프 스팬을 선박의 선량을 고려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지 향후에 2045년, 50년에도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35년부터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RFMVO라고 이제 이퓨얼이죠. 이거 이퓨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퓨얼도 이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31년도에 한 1% 정도, 그리고 2034년부터는 한 2% 정도를 강제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이제 강제로 규제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든지 이 표를 생산해서 선박에 적용을 해야지 이런 전주기 관점의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DMV 자료인데요. 매년 이제 발간되는 자료입니다. 올해도 이제 올해 자료에 보시면 지금 전체 선박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친환경 연료죠. 사용한 선박이 전체 선박 수에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적인 거 보시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박 수로 표현한 거고요. 밑에 이제 그로스 톤수를 보면 이게 좀 많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큰 선박일수록 지금 친환경 연료를 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반이 이제 친환경 듀얼 엔진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되면 후년 되면 이 퍼센트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박 선령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대안을 세워야지 향후에 선박을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힘센 엔진 그 독자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앞에도 보시겠지만 마켓세어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이제 선박에 저희 그 힘센 엔진 적용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1세대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선진국에 많이 뒤떨어져 이제 개발을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LNG 듀얼 엔진 같은 경우는 좀 더 패스트팔로 개념으로 빨리 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축적된 기술로 지금 저희가 메탄올하고 암모니아 엔진의 그 3세대 저희가 엔지니어로 부르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켓세어를 퍼스트 무브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탄올 엔진도 세계 최초로 이제 출시를 했었고요. 지금 암모니아도 아마 지금 세계 최초로 고압 직분식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이제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친환경 엔진에 대한 저의 그 R&D 연소 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기술에 대해서 먼저 잠시 소개드리고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 15,000대 정도 생산 작년에 했었고요. 지금은 좀 더 진행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5,000대 생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AI DT를 가면 시뮬레이션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테스트도 지금 기존에는 약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 약간 테스트 드리븐 머신러닝 기법을 좀 적용을 시켜서 친숙하게 좀 찾아가고 있고요. 그 옵티멀 최적화 관점에서도 가상으로 이제 최적화하는 이런 방법을 계속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이제 그 EPR 엔진의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저희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 엔진이니까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에 많이 의존을 해요. 많이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D, 3D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요 관점에서 이제 주요 스펙을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발주를 내죠. 발주 내면 이제 제작을 하고 옵니다. 와서 이제 저희가 이때 테스트할 때도 약간의 전문가적의 노하우에 의해서 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점을 찾아갔는데 현재는 지금 빨리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IDT 기술을 좀 활용하는데요. 그게 이제 되려면 기본적으로 1D, 3D 모델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저희가 그쪽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1D, 3D 우리가 뭐 하이 피델리티 모델이라고 좀 하는데 그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사양을 선정할 때 그냥 가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합니다. 뒤의 기법이나 머신러닝 이용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최적화의 형상을 찾고요. 그걸 바로 이제 발주를 냅니다. 발주를 내면 그 그 형상이 들어오면 이때 테스트할 때도 DU 기법을 써가지고 한 몇 개 아주 작게 퓨 테스트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하고요. 그걸 매칭시켜가지고 또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가상의 그 형상을 찾는, 책점 찾는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좀 빨리 좀 찾아가는 그런 기법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메탄올과 암모니아 엔진 개발할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디젤 사이클로 잡았습니다. 고압 직분식으로 잡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에미션 효율, 그 다음에 출력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잡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디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성을 알고 있었어요. 연소 특성을 알고 있었는데, 메탄올하고 암모니아는 실제로 어떤 특성을 보일지가 저희가 사전 과시화 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양산 인젝터를 장착했었고요. 국내 그 학교하고 같이 산학과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두 개의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앞에 먼저 나오는 게 그 디젤 스프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럿 인젝션. 그러니까 점화를 시키기 위한 디젤 파일럿이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메탄올하고 암모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메탄올이고 뒤가 암모니아인데요. 처음에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측량오염 축도가 좀 낮으니까 연소가 좀 메탄올보다 느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보시면 라미나 플레임보다 터뷸런스 플레임이 거의 지배적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화염이 이렇게 터뷸런스 때문에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메탄올하고 암모니아가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였거나 저희가 미리 좀 사전을 파악했었고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약간 메탄올 엔진은 상용화됐을 때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겠다는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좀 미리 파악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결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앞에 제가 그 연소 모델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시뮬레이션도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료 침투 페나스랭스도 비교를 하고 압력이나 이런 연소 압력도 비교를 해서 연소 모델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고 아까 같이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위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기법을 적용한다는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에 저희 엔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이 지금 보면 LNG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 암모니아 있고 수소 이렇게 네 가지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LNG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뉴스가 메탄 슬림입니다. 지금 LNG는 충분히 라인업이 되어 있고 충분히 이제 마켓에서도 막 확보하고 있고 시장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제 메탄 슬립이 이제 규제가 들어가요. 내년부터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메탄 슬립을 줄이는 연구를 무조건 필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한 내용인데요. 메탄 슬립은 뭐 기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뭐 이렇게 뭐 밸브 오버랩을 최적화하고 가스 부사 시기를 뭐 최적화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최소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현재 그 메탄 슬립 규제 그 메리트를 그거를 좀 온실가스 규제치를 더 만족할 수가 좀 많이 오버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탄 슬립 솔루션 기법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탄 슬립 솔루션의 메인이 두 가지가 실린더 컷오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메탄 슬립이 저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6개 실린더면 2개 실린더는 디액티베이트 시키고 나머지 4개 부하를 올려가지고 메탄 슬립을 줄이는 기법을 이제 적용하고, 물론 이제 주로 저부하에서 이제 적용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LNG를 이제 착화하기 위한 마이크로 파일럿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단 분사를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그나이트 할 때만 딱 뿌렸는데 이거를 이제 프리, 그다음 메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미리 프리로 뿌렸을 때 그 LNG하고 그 디젤이 약간 좀 잘 섞이게 됩니다. 좀 섞이고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착화시켜주면 순간적으로 이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메탄 슬립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메탄 슬립을 상당히 줄였고요. 보시면 거의 최대 한 85%까지 저보까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MS2라고 지금 SCR이 좀 장착되어 있으면 SCR 결국은 낙스 발생량하고 메탄 슬립하고는 좀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스를 좀 더 발생시키더라도 메탄 슬립 더 줄이자 해가지고 하는 게 MS2고요. MS2 쓰면 추가로 더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그린하우스 가스 인텐시티로 계산을 해보면 없는 거에 대비해서 6%에서 MS에서 6%, MS2는 9%까지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엔진 쪽만 컨트롤을 했는데요. 지금 후처리 장치도 이제 개발을 하고 곧 상용화할 거고요. 후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메탄 산화 촉매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의 저감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메탄 슬립 솔루션하고 메탄 슬립 MOC를 같이 결합시키면 앞에 0.2% 정도 대형 엔진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LNG 연료에 대한 메탄 슬립 규제는 대응이 가능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탄올인데요. 메탄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엔진을 이렇게 많이 생산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개념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밑에 하부 프레임은 아주 그 15,000대 정도 엔진 나가면서 풀리 이제 검증이 된 그런 프레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결국은 위에 상부 구조만 좀 바꿔서 플랫폼 개념으로 빨리 이제 개발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디젤에서 DF 가스로 가고 EPL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 1세대, 그다음에 여기 2세대, 3세대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세대 엔진의 특징은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펌프를 이제 적용을 시키고요. 거의 그 커머넬 시스템으로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세컨 퓨얼이 보면 이제 그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총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파일럿하고 그다음에 세컨 퓨얼이 이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세컨 퓨얼의 커머넬 시스템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착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압을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펌프 장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스팅 유닛이라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독자 개발해서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이제 엔진에 장착해서 엔진에서 부스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인젝터도 하나의 인젝터에서 디젤하고 세컨 퓨얼이 동시에 분사가 가능한 그런 하이브리드 인젝터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전야제이기 때문에 토탈 인테그레이티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기도 저희가 독자로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세대는 메탄올 암모니아의 라인업이나 같은 라인업 하는 거는 다 이제 3세대 개념으로 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 암모니아와 큰 차이점은 연료 공급 시스템인데요. 거의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시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온에서 이제 기화가 되잖아요. 그 기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기화된 암모니아는 저희가 낙아웃 드럼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해서 기본적으로 액상을 이제 암모니아 액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N2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N2 분리기까지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꾸려놨고요. 그리고 낙아웃 드럼 통해서도 일부 이제 기화되는 암모니아는 존재를 합니다. 그건 다 100% 액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자, 메탄올 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여기 머스크사 선박에 이제 했고요. 저기 현대 미포에서 지은 선박이고요. 이건 자체 저희 회사에서 지은 선박입니다. 이것도 다 저희가 최초로 저희 엔진이 장착이 돼서 나간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펄스트 무브로서의 리스크도 있지만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 마켓 쉐어를 저희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마켓 쉐어가 한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 이 마켓 쉐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라인업하고 그런 기술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도 지금 저희가 10월 초에 세계 최초로 이제 고압 직분식으로 암모니아 엔진도 개발했습니다. 타입 어플로 테스트도 했었고요. 7개 승급에 대해서 다 초청해서 받았고, 그리고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TT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암모니아 엔진은 이 테스트 셀에 하고 다 리모트로 운전해서 다 리모트로 이렇게 승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시켰고요. 이 암모니아 엔진은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지금 약간 더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 R&D 테스트를 조금씩 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엔진인데요. 수소 엔진은 저희가 아주 많은 그 국내외 선진사들하고 같이 이제 개발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과제하고 연계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소도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내추럴 가스에 수소를 혼수한 것도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디젤에 수소를 혼수하는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순이나 말경에만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통에 대한 수소 엔진은 한 2025년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LNG 수소를 혼합시킨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가스텍에서 이제 그 DNV AIP는 저희가 수요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에 데몬스트레이션 이벤트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한 50% 정도 로드에 메탄 슬립이 한 40% 정도 저감되고 온실가스가 한 21% 정도 저감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중요한 것은 노파워, 효율이나 이런 게 디리팅이 없이 이렇게 달성된 결과고요. 차이점은 이제 여기에 NG하고 수소를 혼합하는 믹싱 장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소가 들어가니까 압력비는 약간 좀 최적화하는 그런 추가적인 그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뭐 추가로 엔진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이 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젤하고 수소 혼소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올해 그 가스텍에서 LP를 얻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현대그룹에서 수소 운반선을 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 추진 선박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아무래도 수소 운반선에 오는 VG를 저희 힘센 엔진이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현재 개발할 예정이 있고, 아마 11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아마 테스트를 자체 내부적으로 엔진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엔진은 저희가 모노퓨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기본적인 컨셉은 다 만들었고요. 저희 단기통으로 내년에 이제 테스트를 하면 아마 말 되면 이제 다기통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단기통의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좀 추가로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힘센 엔진 로드맵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메탄올, 암모니아, 하이드로젠, LNGDF를 충분히 이제 저희가 라인업 하는데 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LNGDF 엔진과 그 메탄 슬립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또 수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메탄 슬립 더 줄이기 위해서는 뭐 가베베르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능동 제어나 이런 것도 또 추가로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윤욱현 책임연구원님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HMM R&D팀의 김영선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친환경 선박을 위한 해운 선사 전략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MM R&D팀의 김영선 팀장입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코마린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코마린 행사를 때로는 발표자로, 때로는 청중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왔는데, 오늘도 당연히 저 백스코 해운대에서 이럴 줄 알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까 이 장소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칫하면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뻔했습니다. 오늘 저는 선사의 그 친환경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 환경 규제, 온실가스 규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O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바꿨고요. 작년에 중기조치 EXI, CII가 시행되었고, 올해는 EU ETS가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퓨얼리 마리타임이 시행될 예정이고, 또 2027년부터는 중기조치, GHG 퓨얼 스탠다드, 그 다음에 탄소세가 아마도 도입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규제는 어떤 규제는 탱크 투 웨이크, 어떤 규제는 웰 투 웨이크, 또 어떤 규제는 탄소 발생 총량을 규제하기도 하고, 어떤 규제는 에너지 효율을 규제하기도 하고, 또 퓨얼리 마리타임이나 또 GHG 퓨얼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연료 전체 중에 무탄소 연료가 몇 프로가 되는가를 규제를 합니다. 어떤 한 규제에 대한 솔루션이 다른 모든 규제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 탈탄소에 대한 규제는 비단 법적인 규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30년까지 완전 상업화 규모의 무탄소 선박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게링 투 제로 코얼리션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에 안전 무탄소 선박을 투입하자, 클라이드 뱅크 선언이라든가 또는 그린시핑 챌린지와 같은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완전 무탄소 선박을 투입하자라는 거죠. 제가 IMO 규제, EU 규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규제도 2030년까지 완벽하게 완전한 무탄소 연료를 투입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 또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선사들은 2030년까지 완전 무탄소 연료를 투입하라는 직관적인 압력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IMO가 넷제로를 2050년까지 선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디카본 완전 넷제로에 대한 시계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좀 더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시장에서의 압력이 아마 선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요. 탄소 정책과 관련돼서 부실한 전략을 세우는 회사한테는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 CDP고 그 CDP의 또 해운의 특화 보전인 게 아마도 이 포세이돈이야 프린스플인 것 같습니다. 클린카고 우리 컨테이너 하주들은 매년 우리 컨테이너 선사들의 탄소 배출 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요. 그거의 평가를 랭킹을 먹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좋지 않는 선사에게는 자신들의 화물을 주지 않겠노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아니 화주들이 왜 선사들의 배출량이 궁금할까요? 최근에는 직접 배출, 자신이 직접 배출하는 스코프 1 또는 스코프 2 배출에 더해서 스코프 3 배출량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스코프 3 배출량도 낮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HMM 입장에서는 우리 선박에서 배출하는 게 우리가 배출하는 스코프 1이지만 하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화물을 나르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양은 스코프 3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 3 배출량을 줄이라는 요구를 제가 잠깐 여기 저희 화주들 목록을 좀 넣어놨습니다만 수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HM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지금 현재 약 한 50개의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약 80만 TU 선박을 갖고 있지만 2020년대 중반에는 약 100만 TU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입니다. 자, 저희 넷제로 플랜입니다. 저희는 2045년까지 완벽한 넷제로를 달성하겠노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저탄소 연료로 추진되는 선박을 발주를 했고요. 2030년까지는 전체 선박의 40%를 안전 무탄소로 운영되는 선박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종 2045년에 완벽한 넷제로를 달성하겠노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마 머스크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넷제로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배출했던 온실가스는 총 550만 톤입니다. 그중에 약 99%가 선박에서 배출이 되었고요. 특히 컨테이너 선박의 원단위 카본 인텐시티는 2008년 기준 저희 원래 목표가 2025년까지 60% 감축이 목표였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70% 추가로 단축하고 마지막 2045년까지는 완벽한 넷제로를 달성하겠노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탄소 연료로 추진되는 선박을 발주하면서 기존 선이 재래선이 이제 그 무탄소 연료 선박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소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재래선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래서 다양한 시장에 나와 있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검토하고 검증이 되는 것은 전 선박에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 개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볼보스 바우도 개조하고 있고 프로펠러도 개조하고 있고 그래서 현존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가 머스크에서 16,000TU 컨테이너선 재래선을 메탄올 추진선으로 개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성공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세레모니도 하는 걸 봤는데요. 저희도 역시 기존 재래선을 LNG 연료 추진선 또는 메탄올 연료 추진선으로 개조하는 것들도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대 이후로는 저희는 더 이상 재래선 연료를 발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5척의 LNG 연료 추진선을 발주를 했고 매스컴에 많이 나왔지만 9척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을 발주를 했습니다.
메탄올 연료 추진선은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연료는 뭘 할까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모니아가 됐든 또는 수소가 됐든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연료를 선택을 해서 신조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배만 발주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 연료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연료 벙커 공급 인프라가 먼저냐 아니면 배가 먼저냐 뭐 소위 말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실제로 대체 연료 추진선들의 동향을 보면 닭과 달걀이 동시에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유 공급망, 바이오 연료, LNG, 그리고 메탄올까지 현재까지는 이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R&D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SMR, 원자력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사용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상탄소 포집 장치를 올해 중반에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의 탄소 포집 설비를 선박에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이 저희가 탑재한 선박 탄소 포집 장치인데요. 저희 컨테이너선에 설치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컨테이너 탱크에 집어넣어서 육상에 양육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현재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 포집 설비는 아직까지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행했던 이런 프랙티스를 또 문서화시켜서 IMO도 제출하고 이게 어떤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대응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 비즈니스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 또 에카 CO2 운반선 그런 비즈니스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 터미널에 있는 이런 컨테이너 트럭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탄소 전기차로 좀 전환하는 작업을 전사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주들이 많은 걸 우리 선사들이 배출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궁금해합니다. 바로 자기 신들의 스코프 3 배출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플라이 체인 카본 칼큘레이터를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화주가 입력을 하면 도로에서 얼마, 선박에서 얼마, 또 철도에서 얼마 모든 두어 구간의 탄소 배출량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스코프 3 배출량이 작은 루트를 화주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올해 최종 개발돼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세일링 서비스도 지금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컨테이너 선사들이 사실 그린세일링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주들이 자기들의 스코프 3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마냥 선사들한테만 그 모든 책임, 비용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주들은 자 우리가 특별 운임을 줄 테니 당신들이 그 무탄소 연료 또는 저탄소 연료를 써서 배출량을 낮춰달라. 우리의 스코프 3 배출량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지금 그린셀링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탄소 연료 현재로서는 이제 바이오 연료가 되겠죠. 바이오 연료를 사용을 해서 저희 스코프 1 배출량을 낮추고 그저 낮춰진 거를 특별 운임을 받고 이제 화주들한테 증가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함부르크 포트 오소리티에서도 그린 시핑 코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작년 재작년에 한국과 미국 간의 그린 시핑 코리도 녹색 해운 혈항을 만들기로 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이제 완벽한 무탄소 연료 선박을 투입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는 이런 항로가 개설이 될 텐데 HMM은 여기에 참여하기로 이미 선언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메탄올 추진 선박이 아마도 여기에 투입될 것으로 현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HMM의 노력은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클린카고에서 조사했던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들의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된 선박들의 카본 인텐시티,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A, B, C가 익명으로 이제
표기된 다른 컨테이너 선사들이고요. HMM이 보시면 가장 낮은 수치를 탄소 배출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유럽 항로는 거대 컨테이너선, 메가 컨테이너선의 경제 무대입니다. 각 모든 선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배를 투입하는 항로가 아시아 유럽 항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HMM 선박이, HMM 선단이 경쟁 항로에서 가장 낮은 CO2를 보여주고 있다, CO2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면은 아시아 유럽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그 미주 서부로 가는 항로에서도 HMM이 가장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들은 많은 외부 기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코바디스로에서는 저희가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 레벨을 하긴 했고요. 또 CDP에서는 해운회사 중에 국내외 해운회사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인, 가장 높은 등급인 A 등급의 어떤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HMM의 디카보나이제이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선박 연료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지금까지 두 번의 변화가, 큰 변화가 있었죠. 풍력으로 돛을 달고 다니다가 석탄을 떼게 되면서 외연 기관이 등장해서 석탄을 떼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이제 디젤 엔진이 개발되고 석유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말하자면 대전환의 시기, 혁명의 시기에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효율과 경제성이 훨씬 더 전환을 함으로써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혁명, 세 번째 전환의 시기는 정반대입니다. 비용도 훨씬 비싸고 효율도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혁명, 이 탈탄소 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일부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암모니아, 메탄올, 특히 그린 연료는 엄청나게 비싼 연료입니다. 지금까지 해운은 가장 싼 연료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다퉈 저희처럼 이렇게 대체 연료를 추진 선박을 발주했던 해운회사들은 과연 이렇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비싼 연료를 사용하면서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선사들과 이렇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선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모 선사는 탄소세를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선사 또는 선박에 엄청나게 부과를 해서 그 형평을 좀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마도 물론 무탄소 연료 선박을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재래선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탄소세가 부과되면 아마 그 회사가 가장 많은 탄소세를 부과될 텐데, 애국의 선도적인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 회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무탄소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이제 지연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탄소 규제가 이렇게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무탄소로 행하는 그 행보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그런 아마 예상 때문에 아마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당사자가 강한 규제를 외친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 세상 이 탈탄소로 향한 이런 규제의 움직임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도전적이고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시장을 더 선도한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 해운이 가장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우리가 흔히 2D라고 말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디카보나이제이션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선사들이 여기에 정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게 반냥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IT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통신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조선 기술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규제, 양 규제가, 양 도전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 해운 산업한테는
오히려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가 이 대한민국 해운 발전, 조선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MM R&D 팀의 김영선 팀장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성급의 조준호 상무님께서 맞춤형 탈탄소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상무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조준호라고 합니다. 예, 세션 1 발표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조금 다르게 준비해왔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중원부원하기 좀 힘들어서 약간 스크립트를 보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선박을 발주를 하게 되면 해운회사는 선박의 수명을 한 25년 또는 30년 정도를 보고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선박의 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중간에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두 분의 연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GHG 규제가 강화되는 이 현실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배를 발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선사가 가지고 있는 운항하는 선박들은 과연 GHG 규제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탈탄소화 배경이 필요한 배경은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셨던 내용이죠? GHG 규제가 이만큼 많습니다. 분홍색은 이제 시행이 예정되었던 규제인데요. 특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주당이 보시는 것처럼 클린 shipping 액트라는 걸 하겠다라고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선거의 여파로 인해서 정치적인 결과에 따라 조금 불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쪽에서 어떠한 식의 GHG 규제가 나올지는 현재 조금 오리무중인 상태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EU라든지 IMO에 대해서는 규제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IMO 규제는 각국의 이익에 따라서 철저하게 대립 중이긴 하나 만약 내년에 IMO 규제가 방안이 확정이 되고 2027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보시는 IMO, EU, US 또는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규제들이 중복으로 규제가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규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선박이 운항하는 구역에 따라서 이 규제는 중복 규제입니다. 보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장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면 선사에서는 현존선, 운항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저희가 작년 초에 한국선사와 같이 공동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소개이고요. 참고로 저희 한국선급에서는 한국선사 2곳, 그 다음에 유럽선사 1곳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고 현재 한국선사 2곳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탈탄소화 전략이라고 제가 여기서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탈탄소화 전략은 총 3단계로 이루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선대에 대한 CO2 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구 온난화 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파악을 하고 이거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정할 것이냐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HMM 사례를 보셨던 것처럼 HMM은 202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감축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 선박에 대해서 이 선박이 어떻게 운항을 하고 있는지 운항 패턴을 분석을 하고 적용이 가능한 이 선박에 대한 조치사항, 에너지 절감 장치 또는 적용 가능한 대체 연료 같은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과연 경제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경제성이 높은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사의 전체 선대 배출량입니다. 청색인 막대 그래프는 선대 전체, 그러니까 이 선사 전체에서 1년간 배출한 연간 GHG 배출량이고요. 녹색 선은 연간 효율 지표, 저기 보시면 AER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Annual Efficiency Ratio라고 연간 효율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선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선대가 36척에서 46척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GHG 배출량은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했고요. 반면에 AER은 감소했습니다. AER이 감소했다는 말은 원래 많이 증가해야 되는 GHG 배출량이 노력에 의해서 저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오히려 선사가 GHG 감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저 지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페이지 관계상 전체 46척에 대해서는 제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종이라든지 선명은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 좀 어려워서 일부러 블라인드 처리한 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선종 A, B, C, D 선종에 대해서 선명히 오른쪽에 적혀 있고요. 각 배가 건조되어 있던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현재 CIA에 따라서 2022년 기준으로 얼마가 CIA 값이 나왔다고 적혀 있고요. 이 배가 시간이 가면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운항을 할 경우에는 CIA 값이 저런 식으로 나빠진다. 뭐 좋아지는 사례도 조금 중간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빠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배를 먼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CI 레이팅을 쓴 것이고요. 특정 선종이나 특정 선박에 대해서는 저렇게 뭐 D나 E 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선종별 GHG 배출량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A 선종, B, C 선종, D 선종까지 있는데요. 이 선종들에 대해서 파란색 막대가 이 해운 회사의 저희 보시는 아까 AER이라고 하죠. 그 카본 인텐시티를 나타낸 것입니다. 6.0, 1.8, 3.8 이런 거고요. 주황색은 전 세계 글로벌 전체 선종의 평균 값이고 회색은 EU에서 있는 EU MRB 값, EU를 운항하는 배들에 대한 평균 값입니다. 다르게 보면 B, C, D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 선사가 보호해온 선박들이 GHG 배출량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A 선종 같은 경우에는 근소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A 선종이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표는 넣을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선사에서 요청을 해서 넣게 된 화면인데요. 항상 선사의 CEO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GH를 감축하면 얼마가 절약돼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넣었던 자리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태 그대로 운항을 하게 되면 향후에 예측되는 추가 비용이 이 정도가 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는 IMO 글로벌 항해죠. 주황색은 EU에 다니는 배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 정도로 비용이 해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고,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 퓨엘 EU 마리타임 또는 골 베이스드 퓨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연료에 부과되는 금액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운 회사도 HMM과 마찬가지로 2045년에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선언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각종 사회적인 책임, 뭐 ESG라든지 사회적인 책임이나 주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중간 체크 포인트를 2030년, 35년, 40년에 40, 60, 80%를 감축하겠다고 각각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해운회사 전체 선대의 GHG 감축량은 보시는 것처럼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2030년, 40년, 45년이 되면 이렇게 감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감축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GHG 감축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가 과거처럼 과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축을 하기 위한 방법은 총 4단계로 잡았는데요. 처음부터 보시면 좀 하기 쉬운 방법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 별도의 개조가 없이. 세 번째는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대체 연료를 사용하거나 선박을 개조하는 방법. 이런 순서로 단계를 밟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단계에 대해서는 비용과 기관이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텝 1에서 스텝 4에 대한 방법을 옵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옵션도 해당 선사와 저희가 상호 협의해서 정하게 된 값이고요. 중간에 보시는 뭐 GHG 감축률이라든지 투자 비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워낙 이견과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선사와 정리를 해서 합의한 수치나 금액이 되겠고요. 이 금액은 선종별로, 선박별로, 그러니까 선박의 크기별로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첫 번째가 선박을 운항할 때 살 수 있는 운항제 조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효율 방호 도료. 세 번째가 바이오 연료 사용. 바이오 연료 사용은 선박의 추진 엔진을 별도로 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고려했고요. 네 번째가 선박의 에너지 절감 장치. 다섯 번째가 공기 윤활이나 풍력 보조 장치. 여섯 번째가 대체 연료. 일곱 번째가 이제 선상 카본 캡처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운항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항적 조치 페이지가 한 페이지로 했지만 사실은 이 페이지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페이지만 놓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선사에 있는 선박별 운항 패턴을 전체 다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 4, 5년, 7, 8년 동안의 운항 패턴을 다 분석을 했고요. 선박의 선령에 따른 에이징 이펙트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체에 파울링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를 했고요. 파울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선박이 중간에 드라이 도킹을 하고 새로 리페인팅을 해서 나왔을 때 이 페인트의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박이 만들어질 당시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던가, 그다음에 선박이 운항하는 구역의 해상 상태가 어땠던가, 이 해상 상태에 따라서 선속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선박의 추진 마력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선박이 다니면서 선박별로 앵커링을 얼마나 몇 시간 했는가, 또는 부두에 얼마나 접안을 했는가, 이런 걸 선박별로 다 분석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운항적 조치들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 선박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걸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사와 KR 저희가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면 최근에 신조어에서 나오는 조선소 또는 각 업체들이 선사라든지 많이 프로모션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선박의 마력, 연료 소비량 등등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모니터링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상에 있는 본사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되고, 저희 같은 선급과 관련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집계
또는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선박을 운항할 때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선박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고 운항을 할 때 이 방법이 효과적인 것을 저희가 식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선사에는 디지털 플랫폼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고 이분들도 아마 충분히 납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샘플십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선박 중에서 A 선종의 7번 배죠. A7이라는 배에 대해서 앞에서 봤던 옵션 7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7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7749 하면 최대 49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되지만 그건 실제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7가지 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조합해 보면 경로 1부터 경로 7까지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란색이 저희가 말하는 운항적 조치고요. 그다음에 회색이 우리 고성능 방호도료, ESD, 바이오 디젤, OCCS, LNG DF, 메탄올 DF, 암모니아 DF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는 것을 위에 보시는 연도별로 이 배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나리오는 46척 전체에 대해서 공이 적용돼서 작성을 했고요. 그 선박에 대해서 방안 1부터 7까지에 대해서 개조 비용과 연료 비용, 추가되는 운항 소요 비용을 누적 금액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분석된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1에 7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고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방안 3이 제일 경제적이라고 평가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어떻게 탈탄소 전력을 구성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사의 대부분의 선박들은 선령이라든지 운항 패턴, 사용 연료, 특정 선종이 좀 치우친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면 선박이 운항적 조치, 고성능 방호 도료, 그다음 에너지 절감 장치를 사용한 다음에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선박의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추가적인 특정 몇몇 선박은 좀 케이스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연료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었더니 이분들께서 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그 위에 전 세계 포트를 다니시면서 바이오 연료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에서 모색을 하시고 장기 예약을 검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를 제가 짧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설명을 또는 다른 설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 쓰기 쉽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 과연 해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다른 말씀을 드리면 경쟁 상대가 항공이라는 경쟁 상대가 있는 편이고요. 이 항공과 해운이 경쟁을 해야 되고 항공은 바이오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해운은 바이오 연료도 쓸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이나 경쟁적인 면이 충분히 있다고 식별이 되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운 회사들이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 바이오 연료를 수급처를 알아보시고 장기 계약도 검토하시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박 46척에 대해서 선박별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원본 파일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었는데 글자도 너무 작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좀 바꾸게 됐고요. 말씀드리면 쉽 타입 이름 7가지 경로를 보여드렸고 색깔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을 해보고 나니 해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연도마다 연료의 비용도 변하고 장비의 비용도 변하고 규제가 변경되고 규제에 부과되는 비용도 바뀌는 것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당연히 저희가 공공대를 가지고 식별할 수 있었고요. 이 사용됐던 전략에 대해서는 3년이나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상호 합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세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패널 토론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성금 조준호 상무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을 위하여 AVL 동력계 이강기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표해주신 HD현대중공업 윤욱현 책임연구원님, HMM 김영선 팀장님, 한국성급 조준호 상무님도 무대에 패널로 잠시 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주시고 계시고요. 현재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에 270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코마린 컨퍼런스가 그 플로어에서도 기회를 드리고요. 온라인에서도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AVL 동력계 이강기 사장님께서 패널 이끌어 주실 텐데요. 우리 사장님 연단에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윤욱현 책임연구원님, 김영선 팀장님, 그리고 한국성급 조준호 상무님도 자리에 배석한 후에 저희가 패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토론의 진행을 자장이신 이강기 사장님께 곧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에 참여하셔서 질의응답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라이브로 즉석에서도 가능하시고요.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의응답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이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질의응답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패널 준비가 완료되면 또 열띤 토론으로 패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패널 디스커션의 장을 열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패널이거든요. 코마른 컨퍼런스의 첫 시작을 여는 패널이다 보니 우리 여기 계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좌장님께 그리고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세 분 패널 스피커 외에 키노트 스피커도 같이 초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한 6분 정도 지연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다 공사 담당하시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이렇게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연사분들 소개는 뭐 아시니까 안 할 거고요. I will not share the time to introduce yourself because you are already known to the audience, and I would very much like to go to the straightforward to the questions from the floor. Because you have very well presented your thought and your perspectives. So please raise your hands if you have any questions. Otherwise, while you are thinking, I will brief shortly about the concept of this session. The session today, for the beginning of this conference, as you know, we all agree there is a huge change or trend which is an energy trend. This is a mega trend which you cannot change. This is your choice. Either you ride on or not. This is just something, whether you take it or not, this will go. So this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especially for the industry in Korea, where we are building ships and building equipment. Especially today, there are lots of, let's say, company representatives from the Korean maritime equipment. This is extremely important to know how the trend goes, and also the port operators, port authorities,
the other kind of a user group, and also indirectly legislation group. So this is very important when we are producing equipment and constructing facilities, how they use, how they demand, how they operate. This is very important to guide us. So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s. Then our staff will give you a microphone. If not, then I will have a, okay. Should I stand up? Then everybody can see you. Yes, my name is Jung-Do Kim, and coming from the University of Leeds and working at the SK Shipping. I would like to throw the questions to the Mr. Tino. Am I right? Yeah, Mr. Tino, yeah, Clem, Mr. Clem. Yeah. Clem, yeah. I'm sorry. Tino is fine. Sorry, Mr. Clem. While hearing the presentation from all panels, I quite admire because they prepare for the retrofit shippings or facilities. Yeah. So my question is quite simple. Mr. Clem explained the quite nice facility and the state-of-art technology, and you will prepare for them. But during that time, I think you did not say anything for the existing ships because before the future technology comes, you have to receive the existing ships, but existing ships still release a quite large amount of emission from the greenhouse gas. So can you any explanation for the existing ships? I mean, solution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or whatever. That's a difficult question, and I think I'm not the right one to have an answer. Of course, we see the several presentations, and let me start with one point. I am very disappointed that I'm not able to understand Korean language, because the presentation were very, very interesting, and so it was not so easy to follow, but I saw a lot of graphics and a lot of curves and whatever. And of course, we see that the challenge is huge, and yeah, it is really difficult, but I see as well that everybody works on this topic really hard. So at least we will see that ships were coming up also with existing machines, and they need the normal fuel, and of course they can enter the port during these days, but I don't know really what will happen in the next 10, 20 years, because 2050 is not far away, and we will see that the EU, for example, makes regulations which are binding for every port in Europe. So I'm very interested for myself what will happen, but during these days we are on the way, and of course the order books are not really optimistic when I see that, what was it, 50%, 70% are still demanded on existing fuels. So it doesn't fit really well during this time, so we have to look for a solution. I have no one. Thank you. May I understand this way, who just raised the question, Mr. Jung-Do Kim? This is exactly what we were trying to discuss, this green shipping corridor. That means each stakeholders, they really have to do their best for the common goal. So I understood that way that you as a port authority and port operator, how will you undertake your role for the ships coming with the old conventional technology and conventional fuel? I think, of course, the owners, charterers, they have to do their own role, but to see from your state-of-art facilities, they are very much future-oriented. But are you trying to
reduce conventional facility and fuel logistics, or how? No. how? Yes and no. Of course, we change. I showed it in my presentation that there is a transformation start, Yeah. but it's also in the beginning, to be honest. And of course, I think the most critical way is to produce enough e-fuels, so nobody has the idea. I think it's not the problem of the technology and the machines. I think we need more e-fuels, and the production of e-fuels is an open point. And that's not our responsibility. At least we showed that we started with the onshore power program. And I think this is really, in Europe, our front-runner position. We are the first mover in that way. Other ports follow us, and of course this is in our task, in our responsibility. The logistic chain is really long, and we are only one point. So we can do our part. We can also bring together the whole stakeholders, not only ports, also, of course, ship owners and freight forwarders and whatever. But at least everybody has to work on its own measures. And so we do our job, and we hope that the rest will follow. And of course, it's difficult to reach the goal, which I mentioned already, especially in Europe. Yeah. I think the question goes more to the Mr. Kim, Young-Sung Kim. Yeah, I think ship owner, I think you have a more role to play in this aspect. What do you think? Yeah. Okay. Yes, my headache is how to improve the existing ship. So our most top priority is to make the existing ship much better. So I have mentioned that before in my presentation. We have tried to adopt many different energy saving devices, and we have conducted for both bow and the propeller modification. And the last 3 quarters in last year, we have started the biofuel. And we are now increasing the total quantity of biofuel in the future. Yeah, and as I mentioned before, we are trying to retrofit existing ship to methanol fuel or LNG fuel ship. Yeah, that is what I want to say.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Yes, please. Mr. Son, please, 1 second. There's, yeah. I am from Ulsan, Korea. I'm a professor in Ulsan College. Mr. Clem, thank you for sharing your state of art and beautiful vision and mission and dreams. I think that you requires lots of expertise and technologies. My question is, are you doing by yourself or with external technologies? The second question, do you think that HPA would have a strong competitiveness in prices of fuels such as ammonia, hydrogen, and methanol compared to other major ports in the world? And you have good strategies to have this competitiveness, for example,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port authorities, for example, Busan in South Korea. Thank you. First question is, according to your presentation, this is really state of art, which will require a lot of expertise. And are you doing all this by yourself, or you have an external partner? We do not all by ourselves. For example, the charging stations for the trucks, as one example, we don't install them by ourselves, but we provide the areas, and we help electric provider to install these charging stations, for example. So it's a combination.
But we, as a landlord port, have one main topic, and this is to provide the areas for all these things which are necessary and to look for the strategic development in our port areas. That is our main port, and to bring them together and to look for supplier and demand. That's also one point. And so we do a lot of projects and research with partners, and so we are more or less an enabler, and we bring all these parties together. And though it's a mix of all, but I mentioned also ships, for example, our port ships, which we are drive in the port, are of course in our own responsibility, and we order the engine and the technology which I mentioned. The question of the competition is a good one, of course. Okay, Busan is not our competitor. The competitors are in Europe, and so I'm very happy that we have in Europe a general measurement and goal to reach the CO2 reduction in the next centuries. So every port is ongoing, but as I mentioned it, onshore power, we are front runner, so that is also not so easy to bring it into the market, because onshore power is a little bit more expensive than on-board power. And we make it sensitive and step by step, but we start with it, and we see that starting is good. Also, if you, in the beginning, you have not the real end idea for the solution, if you start and you go the first step, a lot of things happened around. And we see that, for example, the cruise business is already in charge. They take all onshore power if they can, and they mostly can. The container carriers are a little bit slower, of course, but also they have more and more interest, and we saw it also in the presentation that there is a pressure on the demanding side of the industry side. So it comes, there comes a lot of things together, and at least we go further on, a little bit slower than we have to, but it went, or it goes forward. And yes, the competition is difficult, but at least we will see that we have extra payment for CO2 emissions also in Europe, so it becomes more and more valuable, and it's the most people said, okay, in 10, 15 years it's much more cheaper to take e-fuels and to take the traditional fuels, because they imitate so many CO2. So I think it's a procedure, and every step is important. And also, if you have not the final solution, you have to go. And we do that in several projects, as I have shown. And so I think that's the answer. Okay, thank you very much. And for the sake of time, because we have only 5 minutes left, I would like to give one question to Mr. Yoon. It's very impressive that you are really preparing for the future, all these technologies. According to your experience developing all these technologies, especially for the new fuel, also your expertise, especially on the engine side, what is really the challenge on the engine development, more in relationship to the equipment suppliers? Okay. I think the big challenge is the development of the fuel injection system, because we decided to adapt the fuel injection system as a high-pressure direct injection system. Well, at that time, we developed the fuel injection system injector does not exist. So we contacted the engine maker, injector maker, and we collaborated to develop the fuel injector. And another thing is the fuel leakage, because the methanol and ammonia engines are not only low flash point fuel, but also the low viscosity fuel. Because we adapted a high pressure direct injection system, the fuel leakage existed. So we prevent the leakage. We tried the various tested,
and we did it. And at hydrogen engines, I think the big challenge is the lambda control, because the hydrogen fuel is a very fast frame speed. So I think the hydrogen engine needs the more lean combustion. So we now contact the turbocharger makers to develop the high pressure ratio of turbocharger. We now negotiate. Okay, thank you very much. There is another question coming from the, let's say, floor side. You explained, you applied the auto cycle concept for the LNG, but why you have used for the methanol ammonia a diesel cycle? Would you shortly explain? Also, I also mentioned in our presentations, we need the high power density. We maintain the power density because the LNG auto cycle is made some power deratings compared to diesel engines. So we adapted the diesel cycle to maintain the power and efficiency. And the more important things is to reduce the emissions. Yeah, that's why we adapted the high power. Thank you. Yes. Thank you. Yeah. So it's always balance and optimization between efficiency and emission. Yeah, thank you. And there's another couple of questions goes to Mr. Cho. Yeah. One duplicated question is, you said about this 중복 규제, double regulation, governing regulations. So does this mean, or can it be understood that the ship, let's say, calling to the port in Europe, and this means necessarily governed by the EU fuel and IMO together? How do we have to understand that? Yes, if some vessel is calling port in Europe, this vessel is applied to EU regulations, and IMO regulations is both applied. Okay. Okay, so it is a double, let's say, overlaying, governing. Yeah. Okay, and there is another question, and also to Mr. Joe. Yeah. I know they said they understand KL was one of the frontier to came out kind of, let's say, to come out a kind of a guideline for the ammonia as maritime fuel. And this is a very good reflection that you are really frontiering on this field. So in your own, let's say, roadmap for the KR's own development process, when do you expect the classification society come up with a really rule which equipment manufacturer or supplier have to repair and they have to follow? Do you have internal guideline for the certain methanol, ammonia, and also for the hydrogen? Okay, methanol is already there, but the ammonia, Mr. Yoon just mentioned that last month this was type approved. Does this indicate the rule is there already, the manufacturers they can report through? Yes, KR has already developed ammonia fuel rules in 2021, and then revised the regulations in 2023. But these rules is applied to IEX Unified Regulations H1, which means it's the common classification rules for all IEX members. And then we IEX classifications we're discussing the IEX UR-H2 is also related to ammonia fuel. But in September, MEPC 82 is discussed that for ammonia fuel is something issues is agreed for ammonia fuel. It's
For example, is human body's dangerous exposed level is more selected to something is more lower than for IXURH1, and then to ammonia cargo vessel as for using ammonia fuel is applied to revised to IGC code to prohibit to ammonia fuel for toxic. Okay. Thank you. Yes. There's one input. Sorry. So it is regarding toxicity of ammonia as a fuel. Yes, yes. Okay. Thank you. And there is just one last question. This is already there. I missed it. This question goes to Mr. Kim, HMM. HMM have introduced lots of technology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And do you also consider, let's say, technology on her side, like friction-free coating or, let's say, lubrication system? Yes, we are now studying the air lubrication system, but we did not decided yet. Yeah. But we have fully realized the importance and the need of the proactive hull cleaning. So we are periodically surveyed under the inspection, and some fouling has been occurred. We have conducted periodical hull cleaning by using of ROV. So, yes, you are right. We also considering the air lubrication, but we did not decide it yet. Yeah. Also the anti-friction coating. Yes, also. of course. We have already adopted the top-tier anti-fouling Okay. and the low friction paint already.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kay, dear audience, or distinguished colleagues, Mr. Son, I'm very sorry because we are already 3 minutes over line. So to please take your question after this session, one-to-one individually during the break. We already consumed more than 5 minutes for the break. And now I woul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and also participation of this Q&A sessio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신 AVL 동력계 이강기 사장님과 우리 패널리스트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